안녕하세요. 저는 9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최근에 딸과 함께 그림책 구경을 하러 서점에 갔다가 어릴 적 읽었던 어린 왕자를 발견했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니 유명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코끼리가 집어삼킨 보아뱀 그림이었죠. 예전에는 단순한 모자로만 보였던 그림이 내부의 상황을 알고 나니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림 속의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할머니가 떠오르게 된 이유에는 뜻밖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유명한 욕심쟁이로 묘사하지만 홀로 간직하던 할머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남편과 대학생 커플로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남편은 성인이 되어 처음 만난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입대해 약 반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당시에는 순진했던 전에 미처 알지 못했지만 결혼을 해보니 시댁은 엄청난 대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 셋째 남매의 출신이었죠. 명절이나 제사 때 친척들이 모이면 집이 가득 차게 되어 제법 힘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친척이 많다는 얘긴 들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시할머니의 성격이 꽤 엄격해서 인사드리러 가는 날을 앞두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손주를 소중히 여기시겠다 생각해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지요. 그러나 그건 제 우망이었어요. 듣던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건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상당히 작은 체구의 홀이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풍기는 아우라가 상당히 강했어요. 마치 여장부 스타처럼 보이셨는데 모성애보다는 자기애가 더 강하신 분 같았어요. 제가 준비해온 세트를 선물해 드렸더니 너무나 기뻐하셔서 거실 장롱에 넣으셨어요. 숨겨놨었어요.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오묘한 관심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했었지만 아니었어요. 나중에 남편께서 말씀하셨더니 마이는 좋아 보이거나 욕심이 나는 물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부 장롱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다는 거래요. 한마디로 욕심이 많았던 거야. 처음에는 그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겪어보니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며느리들이 그 행동의 학을 듣게 되었어요. 전에 노인정에서는 아줌마들이 바쁘게 당신이 가지고 온 것들을 낸다더니 장롱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버릇이 있어서 그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온 방 안에서 퍼져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랑만 있을 때 당신이 이런 버릇을 보셨고 그 얘기를 들은 자는 음식류는 많이 들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혹시라도 어떤 걸 사드릴 생각이 있진 않겠지? 노인들이 쓰지도 않고 꼭 장롱에 모아놓지 말아야지. 나랑 함께 엄마가 그거 정리하는 게 일이야. 정말 다양한 이야긴 다 나오네요. 요런 거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치매가 아닌 것 같아서 얼마나 놀랐을지 몰라요. 최근에 애단 노인 내가 어떻게 찾아낸 건지 호기심부터 가득하여 급했죠. 끼의 말이 망정이에요.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아까워서 버릴 뻔했는데 저는 차마 내가 사들인 홍삼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간 할 말이 뻔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싱크대 서랍장에서 홍삼 스틱을 하나 꺼내 드셨어요. 제가 알맞게 사드렸던 것이 그 홍삼이었어요. 홍삼 스틱을 바라보고 있자 어머님은 제게도 한 입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저는 되게끔해선 괜찮다고 어머님 드시라고 하였어요. 나중에 명절을 앞두고 친정엄마께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유쾌한지 뭔가 계속해서 웃음이 나겠어요. 혼란한 앞으로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말이죠. 왜 웃어요? 심각한데 웃으면 안 되죠. 앞으로 시할머니께 갈 때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고민해 봐달라고요. 어머니 말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될 테니까. 선물을 드리기도 그렇고
그러자 엄마는 이럴 때는 그냥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셨어요. 괜히 씨알 많이 생각한 값이 구괜한지 버렸다가 시어머니한테 찌까서 두고두고 눈총 받지 말라 쉬면서 요 나 같으면 좋다고 하겠고 만한 그러니 돈도 굳고 좀 좋아 그래서 말인데 네 시할머니 대신 엄마한테 선물 주며랴 난 장롱에 안 넣고 잘 쓸 테니까 전 엄마한테 괜한 핵을 했다 싶었어요. 남편은 이런 고민하는 저에게 장롱에 숨길 수 없는 걸 사가면 되지 않겠냐고 아이디어를 냈고 저는 그 후로 무조건 크고 무거운 선물을 골라 사다 드렸어요. 그건 꽤 괜찮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얼마 뒤부터 시할머니를 뵈러 가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저희 집안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시할머니의 83번째 생신이었죠. 화기애애해야 할 그날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했었어요. 막내 작은 아버님의 사업이기 때문이었죠. 시할머니는 자신은 도와줄 돈이 없으니 나머지 자식들한테 알아서 도와주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게 확인이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을 포함한 다른 친척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큰 아버님이 총대를 메고 나셨죠. 큰 아버님은 물자에 소주를 가득 담아 벌컥벌컥 원샷을 하시고는 밥상에 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말씀을 읽어드리며 최대한 팔아서 어머님을 챙기시고 온 우리 가족에게 도부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당연히 어머니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돼요. 이 말씀은 나도 모르게 했지만 그 돈은 우리가 구경조차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큰 아이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그럴 때도 온전히 지원해 주셨어요. 저도 어머님을 따라합니다. 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서 흥분하셨는데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굳어져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돈을 보고 넷째 작은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어요. 돌아가실 때 싸들고 가지거나 쓸 수 없는 재산은 욕심을 버리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을 보고 얼마나 비난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독한 노인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넷째 작은 아버지께서는 참아낼 수 없다고 하시며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 형제를 낳고 키워주신 은혜까지 모르고 지금은 이런 말씨를 하는 건 왠지 안타깝네요. 많은 밥상을 지나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큰아내요. 보니까 넷째 살림 아버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하게 변해버렸죠. 제 남편을 비롯한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계신 이 인간의 살림 아버지 그리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시할머니를 말리며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나의 시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지난번부터 담아두었던 과거를 털어놓았고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져서 최악의 상황이 되었죠. 결국 시어머니가 밥상을 대차게 쳐서셨고 그리고는 역정을 터뜨리며 자녀들이 다 필요 없으니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말려고 불호령을 내어 우린 쫓겨나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나의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를 찾지 않으셨어요. 슈마니에게 들은 바로는 다른 자녀들도 비슷하게 발길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시할머니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때때로 전화해서 안부를 전하는 것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내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으면 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 종종 전화해보니 반가워하시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살면서 전화를 드리는 빈도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딸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러한 습관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임신하자마자 집안 어른들은 이를 간단하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도 기쁜 소식으로 맞아주셨죠. 출산 전부터 인부용품뿐만 아니라 엽산과 철분 같은 보조제까지 주시기까지 해주신 정도로 우리 집안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제가 임신으로 입덧이 심하여 많이 힘들었고 잠도 부족했기에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어려웠답니다. 핑계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용돈을 챙겨드릴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 통의 전화를 걸어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집중하며 얼마 전에 출산을 했고, 출산 후에는 아이를 키우느라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잘 받은 남편은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에 제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고, 그날 밤 우리 아이를 시어머니의 집에 맡기고 남편과 함께 취부모님과 시할머니가 계시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꼭 사냥을 가야만 살만이를 만날 수 있었던 거네요. 도착한 곳은 다름이 아니라 병원이었어요. 크리스머니가 그곳에 계셨다 들었어요. 오랜만에 보았던 할머니는 항상 야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어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환자복을 입고 의식이 불분명한 채로 산성업계의 의지에 의존하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신 시아버지께서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을 받쳐 의자에 앉히셨어요. 코디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할머니의 현재 상태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크리스머니는 이전부터 심한 장애를 겪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포도당 주사에 의존하며 생활하셨고, 그에게 몇 번이나 꾸준히 충고를 한 모양이었대요. 하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활동이 없으면 안 된다며 바치를 해야 한다고 하니 포도당 주사를 거절하셨다는군요. 결국 몸이 버틸 수 없어져 길가에서 의식을 잃으신 것을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한 번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독거 노인이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부모를 방치할 수 있었나 싶어서 화를 내며 채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내내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이 자신 탓이라며 자책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성질을 낸 삶을 살 수 없냐며 물었고,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가 연세도 있고 이미 모든 장기의 기능이 약해져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상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환자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식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약도 제대로 드시지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4년 전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생신날에 가족들 간의 다툼이 있었죠.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날 저녁, 아버님은 완도에 계신 큰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꺼낸 걸로 기억돼요. 형, 누나, 옛날 일이니 잊어버리자. 그래도 여자 혼자 몸으로 우리 구남매를 키우신 분이 계신 걸 알고 있지만 그분께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를 시집 보내주시고 장가시키시는데 도움을 주셨고 내가 빌리지 않은 돈은 한 푼 없이 다 갚아주셨지만 기쁨을 느끼며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도리를 따르기를 바라요. 근영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는 담배만 피운 적이 많으셨고 고모님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로 남매들은 서로서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장 다니시는 고모께서 갑작스럽게 아내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되셨고 아내들은 불만을 갖기도 했지만 상황이 그렇다면서 합심하여 아픔을 함께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차례로 가져가 주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적이 단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병상을 지키던 5째 아들이 거기 있었던 일을 물어보시고는 잠이 든 것이래요. 그래도 당신 곁에 자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도를 느껴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옷을 불태우기 위해 시어머니님과 함께 내려오신 후 처음으로 장롱을 여셨을 것입니다. 장롱 속은 들었던 대로 별의별 물건들이 다 들어 있더군요.
그렇지 않은 화장품부터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까지 각기 주전부리들, 탄력탕까지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장롱을 치우시면서 한 소리 하셨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코를 훅 소리내시는지 홀짝이면서 묵묵히 물건들을 치우셨죠. 그리고 장롱 안쪽에 들어있던 보따리를 푼 순간 어머님은 주저앉으시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곳에 오래된 통장이 있었는데 통장에 10,000원, 50,000원, 30,000원 이런 식으로 푼 돈이 깔려 있었죠. 그리고 예금명에 내 장례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창구 직원에게 그렇게 찍어달라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어머님은 글자를 모르셔서 저희 이름도 혼자 적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주기 자식들이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를 테니 직원을 시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 통장을 내려다보시며 어머님은 한참을 오셨고 저도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그 사이 옷가지를 챙기러 갔던 어머님과 제가 오지 않자 우연과 남편이 왔고 문제의 통장을 보고는 당신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후 앞에 있는 의형제들도 그 통장을 보고 한참 동안 눈물 흘렸어요. 결국 집안은 눈물로 바다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까지 자신의 아닌 구자녀를 먼저 생각한 어머니의 마음을 그제야 알게 된 거였죠. 하나같이 부풀어 올라간 눈을 보며 당신 어머니는 은행 형수가 자식 농사를 아주 잘했다 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 후손들을 위해서 울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수거를 통해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4년 전에 크다 보니 당신 할아버지가 유언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 그 얘기였죠. 알고 보니 취소할 물건이 이미 남겨졌다는 논과 밭, 그것들은 이미 살아계신 할아버지가 동안 소작을 맡아오신 거였다고 해요. 돈은 자식들에게 남편의 재산에서 받은 거라며 뻥긋하지 않으시고 당신 혼자 전부 짊어졌던 것이죠. 집안을 가난과 싸우면서 9형제자매를 키웠던 할머니는 하나도 온전히 당신을 위해 쓴 적이 없었고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인 탓에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장롱에 갖춰 놓으셨던 거예요. 그 모습이 욕심 많은 노인으로 보였던 거겠죠. 살아계실 동안 그러시던 말씀을 직접 해주신다면 오랜 시간 동안 오해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점이 많이 안타깝어요. 4년 전 자신의 어머니 생신날에 서남을 쏟으시다 발길을 끊으신 큰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고 나셨는데 한동안은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죄송한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큰 아버님은 주인을 잃은 집과 물건들을 매일같이 쓸어 닦으시며 손길을 보시고 특히 장명까지도 공을 들여 하셨어요. 아마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마음에서 털어내고 싶어 하셨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던 중 할머니의 첫 제사가 다가오게 되었고 4년 만에 흉을 보던 저의 시어머니는 그 나무의 님과 함께 정성과 제사 준비를 하셨어요. 누구 하나도 싫다는 말 없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며 여전히 가슴 한켠에 대한 죄송함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간 시어머님과 길을 가다가 예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어시지 뭐예요. 개꽃을 좋아하시던 양반이 돌아가시니 아까워서 꽃을 사지 않으셨다가 봄이 되면 산으로 들러서 꽃을 구경하시던데요. 그것을 알고도 하찮아서 그냥 보통 꽃을 사드렸는데 그게 이렇게 가슴에 맺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당신 부모님께서 계셨을 때 세계 길다라더니 그게 딱 맞는 말이었네요. 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지치는 순간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절대로 취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샬마님께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따라하던 의사 선생님의 말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요가 수업을 듣다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누군가 죽고 싶다는 말 한다면 사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반대 의미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순간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CRC는 어쩌면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었을지 모르는 생각에 몇 년간 발길을 끊고 살아온 과거를 후회하면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지만 비 온 뒤에는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CRC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CRC가 혼자 계셨던 집은 더욱 변화가 많았죠. 첫째 이후에 CRC의 집은 구남매의 별장이 되었어요. 여름에는 평소보다 더욱 활기찬 모임의 장이 되었죠. 마당에는 꽃나무가 가득 심어졌고 문제의 장롱 위에는 항상 시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각종 물건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그것들은 구남해야 손주들이 채워넣은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선물이나 편지를 적어서 장롱에 넣어두는 경쟁 같은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리라 믿으며 사람들은 소식과 마음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본인도 장롱에 넣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 시어머니께서 중간에서 가르쳤던 홍삼 한 장을입니다. 처음으로 만난 남편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환긴장하며 고른 첫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속상했지만 그래서 한 상자를 넣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장롱 문을 닫을 때 장롱에 놓인 시어머니의 영정사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때 어찌 뭔지 했지만 왠지 제게 유쾌하게 웃으시는 듯한 느낌을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서 숨겨두지 않고 꺼내주시고 맛있게 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볼까봐 걱정했지만 사진 속 시할머니님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님은 그렇게 계셨어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벽을 허물고 가족들 모두에게 애틋한 존재로 남았어요. 어쩌면 지금쯤 차오더 큰 곳에서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계실지도 모르겠죠. 필요가 적게 지낸 시간은 짧았지만 시할머니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리는 것은 없지만 그 가지들이 한데 뭉치면 강한 바람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사용자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